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6살 된 남자이고 남들처럼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제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겨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글을 쓰면서도 얼마나 많이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때의 일만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이 덜덜 떨리는데 며칠 동안 글을 쓰면서도 마음이 진정이 안 돼 청심환까지 먹으며 글을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글을 다 쓰고도 이걸 사연으로 보내기까지 정말 오랜 고민을 했었는데 용기를 내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50이 넘은 한 많은 남자의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듯 남들과는 다를 게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 제 직업만큼은 평범하지 않은 특이한 직업을 갖고 있어요. 바로 장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요. 장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나서부턴 참 인생 자체가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도 10대, 20대 때는 친구놈들과 몰려다니며 세워라 내워라 술만 퍼마시고 호기롭게 살았는데 이것도 나이가 들고 장의사라는 직업까지 갖고 나니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장의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것도 저희 아버지 영향이 컸는데 아버지가 장의사였어요. 시골 동네나 읍내에서도 장의사는 저희 아버지 딱 한 명이었는데 아버지는 늘 이 부분에 대해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직업을 물려받았으면 하셨죠. 매번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이 나라의 대통령도 딱 한 명이고 이 마을의 장의사도 딱 한 명인데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 그러니까 너도 이 아버지 뒤를 따라서 자랑스럽게 살아라. 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아버지가 자랑스럽기보단 너무 무섭고 싫었어요. 특히 동네 친구들의 놀림도 싫었고 동네 어르신들의 손가락질도 싫었어요. 심지어 어느 무당은 늘 저를 볼 때마다 어깨에 여자 귀신이 올라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장의사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와 저는 심한 마찰이 생겼고 그때부터 일부러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일부러 사고를 치고 다녔고 어느 날은 아버지가 쓰는 에탄올 시약병을 죄다 깨부순 적도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발 날 좀 내버려두란 의미였는데 어머니마저 이런 절 폐륜하러 몰아가니 그땐 저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엉망진창으로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이런 막무가내인 절 잡아준 단 한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부모도 형제도 아닌 제가 24살 때 처음 만난 여자친구였는데 이 여자가 제 인생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었죠. 아마 이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쯤 저는 불황자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저보다 나이가 3살이나 많은 연상이니 더 저를 잘 잡아주었는데 때론 엄마같이 때론 누이같이 제게 진심으로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었어요. 가끔 이 여자에게 왜 나 같은 양아치를 만나냐고 물어봤는데 제게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데 양아치든 거렁뱅이든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사랑에는 나이도 국적도 신분도 다 불문인 거 모르냐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해주는 여자에게 저는 아주 단단히 빠지게 되었고 자리만 잡히게 된다면 이 여자와 꼭 결혼을 하리라 다짐을 했어요. 그만큼 올곧고 올바른 여자였기에 이 사람이랑 살면 아주 망한 인생은 살진 않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에게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털어놔 본 적 없는 제 가정사에 대해 다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나중에 자식을 낳아도 내 아들에게는 절대로 장의사나 직업에 대해 강요를 안 할 거라고요. 그러니 이 여자는 가만히 제 손을 잡더니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이 많았겠다며 왜 이렇게 악에 바친 행동들을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 저는 이 여자에게 순결까지 바치며 진지한 관계로 발전을 했고 청혼까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 여자의 부모님이 저의 존재를 알고 나선 난리가 난 겁니다. 한눈에 봐도 껄렁껄렁해 보이는 제대로 된 직업도 없는 저와 대학까지 나온 범생이 딸이 서로 죽고 못 산다고 그러는데 그 꼴을 가만히 두지만은 않으셨죠. 게다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이 여자의 아버지가 상당한 직책을 가진 군인이었더라고요. 어머니 또한 내노라 하는 집안의 자제라고 하였는데 이렇게까지 대단한 분들인지는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여자친구 말로는 두 분 다 그냥 평범한 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감히 제가 눈에나 들어오겠나요? 성도 차지 않았던 거죠.
여자친구는 본인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별 방법을 다 써가며 회유를 했는데 마지막엔 임신을 했다는 거짓말까지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거짓인 걸 들키자 거의 한 달 동안 집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되었는데 저는 그런 상황에 매일같이 그녀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연락할 수단이 전혀 없었기에 매일같이 그녀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럴 때마다 그녀의 부모님과 오빠라는 사람에게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곤 했어요. 물을 한 바가지씩 맞는 건 기본이요. 때론 소금과 때론 분뇨까지. 정말 말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당했는데 결국엔 그 식구들이 그녀를 강제로 유학 보냈다는 소리를 그녀의 후배로부터 듣게 되었죠. 그녀와 사귀고 있을 때 몇 번 만났던 여자 후배였는데 저를 따로 불러내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그녀가 떠났다는 슬픔에 그 여자 후배와 함께 만신창이가 되도록 술을 부어 마셨고 저도 모르게 그 여자 후배와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았는데 다음날 눈을 떠보니 여관방이더라고요. 술이 웬수지 제 스스로도 미친놈이란 소리를 연신 내뱉었어요. 이 여자 후배가 신고를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었고 경찰에 붙잡혀가는 건 시간 문제라 생각했죠. 그녀가 없으니 내 인생이 금세 이렇게 티가 나는구나 싶었어요. 나락으로 가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 여자 후배가 대번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저를 붙잡으며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광현 오빠, 미친놈이라고 그만하세요. 저 괜찮아요. 실은 저 광현 오빠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별다른 거절도 하지 않은 거예요. 늘 미영 언니 뒤에 숨어서만 오빠를 바라봤는데 이젠 저도 용기를 내서 광현 오빠한테 제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요. 저도 미영 언니만큼 오빠한테 잘할 자신 있어요. 오빠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저는요, 부모님도 두 분 다 일찍이 돌아가셔서 오빠 반대할 어른도 안 계세요. 라는데 저는 그 말에 미안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빌었어요. 내가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실수한 것 같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했죠. 그리고 네가 정 마음이 안 풀리면 신고해도 나는 할 말이 없다고 하였는데 오늘 네가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하였어요. 조사를 받고 나오는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며 그곳을 빠져나왔네요. 그리곤 반패인처럼 그녀만 그리워하며 생활하고 있었는데 제게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이 한참 지난 뒤 제가 일하고 있는 공장으로 그 여자 후배가 절 찾아왔는데 행색이 아주 아찔한 모습이었어요. 양손에는 자기 몸보다 더 큰 짐가방을 들고 등허리에는 애를 한 명 업고 있는데 그 모습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누가 봐도 등 뒤에 있는 저 애가 제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역시나 제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그 여자 후배는 제게 오열을 하며 이실직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2달이 지나고 알았어요. 하도 그날 소식이 없길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제가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어찌해야 되나 너무 혼자 무섭고 고민스러워서 오빠네 집에 찾아갔는데 오빠가 일자리 구해서 서울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하니 시간은 점점 흐르고 배는 점점 불러오다가 결국엔 저 혼자 출산을 하게 됐어요. 이런 걸로 오빠 발목 잡지 않으려고 했는데 돌이 없잖아요. 제가 찾아올 사람이 오빠밖에 없는 걸 어떡해요. 라며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는데 지 엄마가 그렇게 우니 등에 업힌 아이도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울고 있는 아이를 포대기에서 꺼내들어 아이의 얼굴을 봤어요. 만약 제가 거기서 아이 얼굴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냥 고아원에 보내라고 단칼에 잘라 얘기를 했을 텐데 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근심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고 심장이 사르르 녹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축 처진 눈꼬리며 화살처럼 쭉 뻗은 코까지 다 저를 닮았더군요. 이건 누가 봐도 영락없는 제 아들이었죠. 아들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하며 이게 나한테 독박 씌우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아이 얼굴을 보니 그럴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 후배는 제 와이프가 되었고 저희는 방 한 칸짜리 지하에서 조촐하게 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단지 애가 저를 닮았다는 이유로 친자 검사도 안 해봤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당연히 저도 바보가 아닌지라 그 당시 아내 몰래 거금의 돈을 들여 친자 검사를 해보았어요. 그리고 99.99% 일치라는 결과를 들을 수 있었죠. 아들의 존재는 전 여자친구를 잊을 만큼, 아픈 과거를 잊을 만큼 정말 대단한 존재였고 제게 없으면 안 될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아들을 낳아준 와이프에게도 늘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었죠. 이런 금쪽 같은 아들을 남편인 저 없이 혼자서 낳았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와 아내에게 더 잘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없는 저를 믿고 지하방에서부터 살림을 시작한다는 것도 고마울 따름이었죠. 아내도 늘 이런 제게 본인도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게 아들을 낳은 거라고 했는데 저희 가족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 또한 아이가 생기니 방황했던 시절은 다 청산을 했고 제대로 살아야겠다 다짐을 했어요. 내 아버지처럼은 절대로 그렇게 아들을 키우지 않으리라 다짐했고 내 아들만은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를 해줄 거라고 했죠. 그러기 위해선 아들이 뭘 하고 싶어 할지 모르니 돈도 열심히 벌어야 했고요.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몸으로 하는 일이었는데 일용직 노동자로 현장 일을 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봤자 저는 주웠다 깨어나도 일용직 노동자, 돈 몇 푼 못 버는 가장이었어요. 이 현실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된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아내는 우느라 제대로 말도 못 잇는데 아내의 전화에 저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자초지종을 물으니 지금 아들이 화상을 입어 응급실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사고였는데 아내가 아주 잠깐 한눈을 팔았을 때 아들이 펄펄 끓고 있는 양은 냄비를 발로 차 허벅지 안쪽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두 돌 아들에게 저희 집은 너무나도 비좁은 곳이었고 아내 또한 음식을 하기엔 바닥밖에 없어 벌어진 일이었어요. 아내는 이 모든 게 본인 탓이라며 굉장히 심한 자책을 했는데 저는 그런 아내를 달래며 애 키우다 보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는 건데 너무 자책하지 마 라고 위로를 해주었죠. 병원에선 저희 아들이 심대성 2도 화상으로 상처 부위가 깊고 넓어서 피부 이식까지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곤 하루 벌어 하루 생기는 돈이 전부였기에 당장 피부 이식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전 어떻게든 돈을 좀 빌려보려고 가족들이고 몇 년째 연락을 끊었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 애원을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욕지거리 뿐이었네요. 이젠 하다 아들까지 팔아대면서 돈을 빌리려고 하냐며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 아들은 능력 없는 저 때문에 수술은 받지 못하고 치료만 받게 되었는데 그 조그마한 아이의 허벅지 안쪽엔 어른 손바닥만한 흉터가 남게 되었죠. 그걸 볼 때마다 이래서 부모가 중요하구나 하는 자괴감까지 갖게 되었어요. 제 피부라도 떼서 주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수술할 돈이 없으니 그것만큼 속이 타들어가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 전 이런 아들을 위해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어렸을 때부터 주말마다 아들과 함께 어디든 돌아다녔어요. 그곳이 산이 됐든 바다가 됐든 나중에 아들이 절 생각했을 때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수술은 못해줘도 날 위해 노력은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말이에요. 그렇게 주말마다 아들과 함께 돌아다니던 어느 날 집에 있는 아내가 아프다는 연락을 했고 새벽에 집에 올라오게 된 적이 있었어요. 가뜩이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새카만 시골길에 강원도 산을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변덕스러운 날씨로 비가 내리더니 안개까지 짙게 깔려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더군요. 마음은 급하지 뒤에서 5살 배기 아들은 보채지. 그러던 찰나 정면으로 마주보고 오는 차가 졸음운전을 했는지 중앙선을 침범해 제 쪽으로 빠르게 다가왔고 저 또한 늦게 그 차를 발견하면서 방어운전을 못해 사고가 크게 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떠보니 병원에선 제가 일주일 만에 깨어난 거라고 했고 깨어나자마자 아들부터 찾았는데 아내가 그러더군요. 아들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다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피부 세포 하나하나, 뼈 마디마디가 전부 다 고통스럽게 아픈 느낌이었어요. 그 조그마한 아이가 빛도 보지 못한 채 애비 잘못 만나 이 세상을 떠난 것 같아 괴롭기만 하더라고요. 자식을 잃었다는 건 부모를 잃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며 아픔이었어요. 근데 이런 저보다 아내가 더 힘들어했는데 매일같이 아내는 새파랗게 피가 맺힐 정도로 주먹으로 가슴을 내리치며 아들을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몇 달 동안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는데 아내가 이 정도로 힘들어하니 차마 저도 이런 아내 앞에서 힘든 티를 못 내겠더라고요. 저까지 무너지게 되면 완전히 내려앉을까봐 저라도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런 아내를 붙잡고 형우 엄마, 우리 또 형우 닮은 아들 하나 낳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힘들어해 제발. 이러다 몸 다 망가지겠어. 아니,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당신은 그게 그렇게 마음처럼 돼? 우리 형우 그렇게 보내고 어떻게 다시 애를 가져? 형우를 대신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 라는데 저희 부부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2번 다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저는 아들을 내 손으로 보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죽어도 하지 않겠다던 장의사가 되었어요. 이렇게나마 아들에게 못해주었던 걸 직업으로 삼으며 갚으면서 살고 싶었거든요. 몇십 년이나 저를 괴롭혔던 이 장의사라는 직업이 결국엔 내가 걸어가야 했던 업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가시는 마지막 길도 제가 다 수의를 지었어요. 아버지께서 절 보시곤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나이 30에 장의사가 되어 올해로 25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면서 매 순간 제 인생을 다시 돌이켜보게 돼요. 그리고 다양한 나이대의 고인을 모셨는데 이 일을 하면서 제일 가슴이 아팠던 때가 제 아들만한 어린 남자아이의 고인을 모셨을 때였어요. 그때 염을 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감정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진행을 못하여서 혼이 났던 적이 있었어요. 이 누워있는 아이가 마치 내 아이 같고 그 부모의 심정도 알 것만 같기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제게 또다시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이 염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인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게 바로 허벅지 쪽 커다란 상처였습니다. 피부가 완전히 쪼그러들어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은 것처럼 빨갛게 되어 있는데 그걸 보곤 또 제 아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또다시 터져나오는 눈물을 애써 감추고 꾸역꾸역 염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살아생전 가슴팍에 2개의 점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똑같았고 눈을 감고 있는 얼굴까지 왠지 모르게 소름 돋을 만큼 저희 아들과 닮아 있었죠. 귀신이라도 쓰였나 아니면 귀신들이 장난을 치나 싶어 몇 번이고 눈을 깜빡였는데 말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워있는 이 고인이 제 아들 같단 생각에 고인에게 예를 갖추고 머리카락을 한 5가닥 정도 뽑았어요. 저도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게 누군가에게 홀리듯 친자검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염을 마치고 아들이라 생각된 고인의 장례식장에 가보았는데 고인의 영정사진을 보니 어렸을 때 보았던 제 아들의 얼굴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고인의 아내로 보이는 젊은 여성분이 상주로 있었는데 그 옆엔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도 한 명 있더라고요. 자꾸만 이상하게 마음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고인은 젊은 나이에 직장암으로 일찍이 세상을 떠났고 부모가 없는 고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부턴 심장이 쿵쾅거리며 하루빨리 친자검사를 해봐야겠다 싶었고 대신 아내 모르게 이 일을 혼자 진행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희 아내는 아들의 아자만 나와도 몸을 부르르 떨며 경기를 했으니 말을 꺼내질 못했죠. 게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설명하면 더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면 받아볼 수 있는 친자검사 결과를 100년 같은 시간에 걸려 받아보았고 그 고인은 제 친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이런 기분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그 검사 결과를 들고 제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저한테는 며느리겠죠.
제 며느리를 찾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딱 하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물어보니 친엄마가 아픈 자기를 데리고 고아원에 버리고 갔다는 기억이 아주 또렷하게 난다는 얘기였습니다. 아들은 살아생전 평생토록 그 이야기를 해왔고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부모를 원망했다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곤 다리에 힘이 풀려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렇담 제 아내가, 아들의 엄마인 제 아내가 일부러 아픈 아들을 고아원에 버렸다는 건데 이 사실을 알아내야만 했고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들어야만 했어요. 저는 아들의 사진부터 입원해 한 친자 검사 결과까지 아내 앞에 내려놓으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네 친자식을 버릴 수가 있어. 멀쩡하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있는 네 친자식을 사망신고까지 하면서 어떻게 버릴 수가 있냐고. 네가 그러고 너 엄마라는 사람이야?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라고 하니 아내의 입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당신 늘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내 자식도 아닌 미영이 언니 자식을 내 자식처럼 키운 거라고. 라는데 미영, 한 30년 만에 듣게 된 저의 첫사랑이자 전 여자친구의 이름이었죠. 저는 순식간에 너무 많은 것들을 듣게 되었고 대체 그게 뭔 소리냐고 했어요. 왜 미영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고. 미영이 자식이라는 건 또 뭔 소리냐고 알아듣게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 아내는 눈물을 훌쩍이며 알아듣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30여 년 전 그때 제가 집안의 반대로 그녀와 헤어졌을 때 그녀 뱃속엔 제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번에 고인이 된 제 아들이었고요. 근데 그녀가 자기 부모 몰래 제 아내에게만 임신 사실을 말하며 이 아이는 죽어도 낫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내가 그녀를 도와 야반 도주를 시켜주었다는데 문제는 그녀가 아이를 낳으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과다출혈로 눈을 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녀가 낳은 제 아들을 데리고 와 지가 낳은 것처럼 거짓말을 해 제 앞에 나타난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적반하장으로 절 사랑해서 그랬다는데 저는 그런 아내의 멱살을 잡으며 사랑해서 거짓말하고 내 새끼까지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냐? 그런 거야?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잖아. 라며 오열을 했어요. 그러니 아내는 끝까지 나 같은 여자가 어디 있어. 오로지 당신 하나 사랑해서 지 아빵이고 남의 애고 다 키워줬는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왜? 나는 그 미영 언니보다 집도 못 살고 홀곧지 못해서 성에도 안 찼어? 나는 왜 미영 언니가 될 수 없었는데? 라며 발악을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까지 광기를 드러낼 수 있는구나. 무서운 생각마저 되더라고요. 아마 아내는 제가 아내와 아들의 친자 검사까지 대조를 할 줄 알고 지레짐작으로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았던 거죠. 그리고 아들의 사망 신고서까지 그 당시 허점을 노려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제출을 했다는데 정말 하늘이 노할 일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죽일 듯 원망하며 아들 다리 화상 입힌 것도 네 짓 아니냐고 삿대질을 했어요. 그러니 아내는 그 일까지 내 탓을 하겠다는 거야? 20년이 훨씬 넘은 일까지 내 탓을 하겠다는 거냐고. 네 아들이 하도 주의가 산만해서 그런 건데 나도 힘들었어 나도 라며 되려 저를 막 밀치더군요. 제가 30년 넘게 이런 미친 여자랑 살았다는 게 끔찍할 뿐이었어요. 저는 그 여자를 바닥으로 밀치며 그 상처 때문에 내 아들을 알 수 있었고 네 그 추악한 벌받을 과거를 알게 되었으니 되려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제야 내 아들을 내 눈으로 봤고 내 손으로 다 닦고 옷까지 입혀줬으니 됐다. 우리 형우가 얼마나 억울했음. 눈을 감아서까지 나한테 왔겠어. 나를 찾아왔겠어. 너 부디 네가 한 짓 그대로 다 되돌려받아라. 아니 그렇게 받게 될 거야. 육신은 타도 영혼은 말 그대로 영원하니 내 아들 영혼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너도 똑같이 괴로워봐. 라며 당장 이혼하자고 하였고 집을 내쫓았습니다. 정말 이럴 땐 사람이 귀신보다 더 무섭다고 그게 이런 상황인가 싶었네요. 맘 같으면 이승에서도 죄를 묻고 싶었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어 이혼밖에는 법적으로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의 이혼까지 모든 일을 끝내고 나서야 아들을 찾아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 앞에 서서 무릎 꿇고 제대로 사죄를 빌었죠. 이 못난 애비가 못나서 너를 아프게 한 것 같다고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외로웠음 일찍이 가정을 이루고 자식까지 낳았냐며 그 허전한 가슴을 이제는 어찌 채워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였어요. 네가 이 세상에 없으니 채워줄 방법도 모르겠다 하였죠. 얼마나 억울했음, 얼마나 나를 찾고 싶었음, 눈을 감아서까지 이 못난 애비를 찾아왔냐며 그것 또한 고맙고 미안하다 하였네요. 지금도 아들 이야기를 쓰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 몇 번이나 글을 썼다 멈췄다 반복하는데요. 이 찢어나갈 듯한 아픈 심정은 아마 제가 눈을 감을 때까지 영원히 안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저는 열심히 일하며 제 아들에게 못해준 것들을 손녀딸과 며느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손녀딸을 만나며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갖고 싶어하는 것도 사주며 손녀딸 재롱 보는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손녀딸 얼굴에 제 얼굴과 아들 얼굴이 오묘하게 섞여 아주 귀엽기만 해요. 그리고 며느리한테도 그랬어요. 언제든지 네가 힘들다 하면 내가 도와줄 테니 힘들 때 꼭 이야기를 하라고 신신당부해 주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하늘에 있는 아들을 위한 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하늘에선 지친 엄마와 만나 절대 헤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그날까지 잘 지내고 있으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저의 기구하고 기막힌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살아보니까 이 세상엔 영원한 비밀이 없다는 게 맞는 말 같더라고요. 그러니 저 또한 살아있을 때만이라도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야겠다 또 한 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며 늘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